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민주주의와 소통이라는 거를 이제 뭐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거에 어떻게 뭐 거기에 뒷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래서 일단은 뭐 늘상 하던 대로 저 AI와 함께 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잠깐만요. 실제로 이제 그거 지금 한 내용은 지금 요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걸 요약해라 그랬는데 좀 몇 가지가 빠진 게 있어서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유 좀 많이 화면에 스크롤이 좀 많죠. 그 이게 이 정도는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이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얘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민주주의 한계 뭐 이런 거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 도전 과제, 민주주의와 AI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해 줬어요. 그래서 뭐 어떤 주제로 토론하고 싶냐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요 근래 평등 뭐 이런 걸 얘기를 좀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여기 정치적 불평등, 정치적 과중 불평등 요거에 따라서 이제 평등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개념을 민주주의에서 어떠한 의미지라고 했더니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모든 시민이 법과 제도 아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 법적,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뭐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평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실현 여부에 따라 민주주의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뒤에서 얘기 나오겠지만 그럼 뒤에서 얘기를 해야죠. 실제 평등의 의미, 뭐 정치적 평등, 법적 평등, 기회의 평등, 정치적 평등, 그죠? 요거는 실제 대한민국이 실행을 하고 있고 법적 평등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좀 있고 기회의 평등 이게 이제 기회의 평등은 요것도 요즘 뭐 예전 저 이거는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제 교육 쪽에서는 요 부분이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역행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사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실제로 사교육은 이제 투자한 만큼 실제 비용을 들이는 만큼 실제로 뭐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뭐 저기 좋은 과 비싼 좋고 비싼 과외를 1대1 과외를 받을수록 성적이 더 잘 나올 수는 있으니 그 기회의 평등 교육 부분에선 조금 사교육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등의 도전 과제로는 경제적,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이 있다 그러는데요. 경제적 불평등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월급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러고 이제 그거는 어떤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일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그 급여가 좀 낮은 부분이죠.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거기에 대한 저 소득은 적을 수 있다는 건 이거는 기본적인 경제학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차별은 이제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도 있죠. 그 사회적 차별이 있긴 합니다. 그 뭐 장애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한민국이란 지리적 특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거니까 좀 뭐 이거는 인정을 하고 그 차별을 차별을 해결하기 법적 보호와 적극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요거는 대한민국이 그닥히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않죠. 불평등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는 있지만 의료는 아주 좋죠. 의료는 교육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거도 이거는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흔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결론은 간단하게 보면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고 실제 평등이 구현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결국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한 체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후진국이죠.
실제로 이제 잘 사는 사람이 아무리 잘 살라 그래도 밑에가 이게 간격이 벌어지면 잘 사는 사람도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 후진국일수록 여러분들도 아실지만 후진국일수록 빈부 격차가 큽니다. 아, 그리고 뭐 선진국이라고 그 실제로 진짜 부자는 미국에 많죠. 진짜 부자는 많고 그 미국은 그런데 격차가 크다 하더라도 덩어리가 많아서 그런가? 그러면은 인구 저출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는 조금 암울하긴 하네요.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질문을 하죠. 평등은 인간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동물들은 보통 서열화를 하지 않니? 동물의 서열화 기준이 되는 것은 보통 힘인데 사람들도 동물의 본성처럼 힘으로 서열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맞니? 그거 흥미로운 질문이랍니다. 이런 질문을 자기가한테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 없다는 건 희귀한 거고 나름 가치가 있다고 저는 굳게 믿어 다짐하지 아니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믿는다고요. 드문 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동물의 서열화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인간도 서열화를 합니다. 실제로 뭐 그 회사 같은 데서 다닐 때도 뭐 사원, 대리, 과장, 직급, 부장으로 이렇게 서열화를 해놨죠. 뭐 실제로 인간도 동물의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힘을 통해 서열화하려는 경향이 존재했습니다. 자, 근데 이성과 지성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실제로 이상향을 추구해 가는 게 인간의 동물과는 다른 그지 않습니까? 뭐 특징,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더 뭐 저기 이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인류 사회를 발전시켰다고 하죠. 그러니까 본능에 따른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뭐 평등을 추구하는 인간 사회 뭐 이렇게 얘도 얘기를 했네요. 저 실제로 이제 질문하고 다그 대부분 저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 정도로 대충 읽고 다시 영상을 찍는 거라 가지고 뭔 얘기를 했는지 저도 보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얘가 나중에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를 먼저 언급을 했네라고 생각을 하죠. 뭐 평등을 추구하는 인간 사회, 뭐 근데 본능과 사회 규범의 갈등을 겪고 있죠. 평등과 경쟁의 전쟁도 이제 발전을 위한 필요도 하지만 그 평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뭐 그래서 결론만 떠보겠습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힘을 통해 서열화하려는 경향이 분명 존재하지만 인간 사회는 이를 넘어 평등을 지향하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을 넘어선 중요한 가치이며 민주주의나 인권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본능적 서열화와 평등을 추구하는 노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둘 다 이룩한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 이외에 그러한 나라가 있니? 실제로 이제 이번에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유가 한국이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뭐 실제 다른 나라에서 겪지 않았던 거라고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뭐그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런 사례가 흔치 않지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뭐 몇몇 부분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죠. 한강 작가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몇몇 국가가 대한민국처럼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거로 꼽힙니다라고 나눈 나라들이 대만, 일본, 독일, 싱가포르, 칠레, 이스라엘. 근데 자 우리나라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나라 칠레, 이스라엘, 뭐 싱가포르는 잘 살긴 하는데 요건 모르겠고 항상 우리는 이제 제가 가장 가까운 일본.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영향을 거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만은 아주 친일 국가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쭈루룩 하고 뭐 이제
근데 일본의 민주주의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한국의 민주주의에 비교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더니 요 이제 역사적 배경과 민주주의 도입이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군사 독재와의 긴 투쟁 끝에 1987년 6월 항쟁. 근데 요 이전에도 있었죠. 1946년 뭐 그때 대구 쪽에서 10월 항쟁부터 시작을 했고 뭐 어떤 이제 그 권력에 대한 투쟁이 컸습니다. 저항 뭐 이런 거. 뭐 87년 6월 항쟁에도 본격적으로 실제 이제 그 민주 정권이라고 하는 건 뭐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전두환 군사 정권을 거쳤죠. 권위주의적 정치가 지속되었으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민주화 요구로 인해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되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혁명에 의해 도입한 측면이 강하고 민주화 이후에도 시민들이 정치 참여와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미국의 주도하에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제거하고 새로운 민주적 헌법을 제정하여 일본을 입헌군주제와 대의민주주의로 전환시켰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민주주의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도입된 측면이 강하며 일본 시민들의 자발적 혁명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일본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정치적 변화나 시민들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특징을 보입니다. 실제 틀리죠. 왜 그죠? 일본은 예전부터 말하는 뭐 저기 뭐 이름을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위에서 말하는 거 안 들으면 저기 사무라이가 칼 들고 하고 그러고 저 상대방의 뭐 그 시기 하면 닌자 시노비 보내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사회죠. 뭐 정치구도와 제도적 차이는 뭐 실제로 뭐 그걸 뭐 다 다르게 갈 수 있죠. 뭐 실제 정당 시스템과 정당은 이제 우리는 정치적 양극화가 매우 강한 편이다. 뭐 서로 이제 경쟁을 추구하는 거고 일본은 정당 간 경쟁이 약하고 정치적 교체가 적은 편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이제 저는 아직 시민이니까 정치 참여와 시민 운동에 대해서 뭐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주 강하며 일본은 정치적 무관심 이건 일본 유권자들은 이제 안정을 중시한다. 그죠? 일본은 다 잘 사는 나라. 요즘 좀 틀려지지 않을까요? 근데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저항이란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줄 모르니까 안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성숙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강력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속을 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서울 대구 주말부부 할 때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했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재주가 좋게 큰 사고가 안 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뭐 이렇게 빠른 성장에는 여전히 부작용이 있죠. 그 당시는 피로에 쩔었었고 지금 여전히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 불안정성이 이제 아직 남아 있는 거고 일본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안정성이 이어진 건 맞지만 뭐 실제 정치 변화의 필요성인 정원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도 실제로 많이 줄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뭐 다르다.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알아.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일본하고는 사이가 틀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무관심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평등에는 이타심이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해야 될 때가 많다고 생각해. 그런 면에서 일본의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는 국민의식은 남에게 관심도 없는 국민의식으로도 보이거든.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일본의 민주주의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관점입니다. 물론 제 프리젠터는 음성으로 하면 이런 목소리는 아니겠죠. 깊이 있는 관점 칭찬이죠.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도 춤을 춰야 되나요? 근데 별풍선이 안 날라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얘한테 한 달에 약 3만 원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해주니까 뭐 그 비용은 지불을 했다고 치죠.
말씀하신 이타심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국민의식은 민주주의의 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뭐 이거에서 그래서 이제 또 설명을 몇 가지를 했네요. 이타심과 평등의 관계, 일본의 국민의식,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 요거를 읽어봐야겠네. 일본의 국민의식 중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타인에게 불편함이나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사회적 규범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타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인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향도 이러한 문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도 연결되어 정치적 참여가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심리학에서도 무관심이 무관심 회피가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국과 일본 민주주의 차이 뭐 있죠. 뭐 이타심과 정치 참여의 차이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거 요거 제가 이타심에 대해서 뭐 이타심과 민주주의를 얘기했으니까 요건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에서는 이타심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적 불평등이나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는 활동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타적 행동이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본은 아까 깔 만큼 깐 것 같고 일단 결론은 보시죠. 한국과 일본의 민주주의는 이타심과 국민 의식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뭐죠? 그 뉴라이트는 일본 친일이죠. 그러면은 그걸 했을 때 저기 더욱 더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이타심,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타심에는 악영향을 미치려고 하죠. 왜요? 그러면 약해질 것 같거든. 일본이 지금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한참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해서 이제 이타심이 한국 민주주의 동력이라면 일본의 국민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죠. 안정성 뭐죠? 즉 안정성 이꼬르 보수. 지금 사는 그대로 계속 살고 싶습니까? 그걸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나이 먹지 않습니까? 시간은 멈춰 있습니까? 아니라면 발전을 해야죠. 발전이라는 거 뭐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적응을 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다른 나, 내일보다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하죠. 그냥 적응이라고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면 또 질문을 제가 하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을 했던 이유와 가장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큰 격차가 있는 조직은 이 후진국이죠. 그 성장이나 발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을 대답해주고 네가 이제까지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한 것 중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질문을 해줄래? 라고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이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아시게 되죠. 제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하나고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진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그럼 이렇게 많은데 말 많은데 이게 실제로 뭐 이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걸로 제가 따로 추가 설명을 할 건 없죠. 근데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었죠. 질문을 해줄래에 대해서 제가 이제 후회를 하게 생겼다고 일이 있을 거라고. 자, 그걸 하면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이라고 하고 이 시기가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타심을 바탕으로 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질문을 하는 이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이타적 행동과 정치적 참여가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이끈 중요한 요소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 이거 내가 내 생각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또 아주 친절하게 그래도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애가 공대생입니다. 이게 실제 문과생이나 정책을 전공을 했다면 더 고난이의 고도의 수준 높은 질문 대답을 해줬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촛불 집회나 대규모 시민 활동의 경우 그러한 시기에 분명히 자신만이 힘든 상황은 아니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함께 그 상황을 타개해 보자고 행동을 하였을 거라 생각해. 야, 이걸 말로 써보려니 쉽지는 않네. 혹시 내 대답을 듣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봐 줄래? 제가 제 무덤을 팠네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제 말을 들으니까 뭐 이제 그런 대규모 시민 활동이 연대 의식과 이타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대요. 뭐 그러니까 그 제 설명이 뭐 이해가 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 얘가 저한테 대답을 할 때 이게 반응이 될지 안 될지. 근데 이거 그거 맞다 그랬으면 되는데 또 질문을 합니다. 연대 의식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힘으로 작용했다. 촛불 집회 말고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를 할 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예. 오늘날 한국 사회가 여전히 뭐 연대식 의식과 이타심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이 새끼 알면서 물은 것 같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과거와 달리 약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새끼 질문을 약간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더 깊은 통찰을 얻고 싶습니다. 나름 겸손이네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죠. 연대의식은 시민활동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한반도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 같아. 임진왜란, 6.25 사태, 금모으기, 코로나 시국 등.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사계절이 있는 혹독한 환경적 영향으로 한반도의 사람들은 함께함으로써 자연의 힘도 버티며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그 이타심과 연대의식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 그 부분에서 정치 지도자의 책임이 좀 크다는 생각을 해. 정치에서도 수적 우세로 힘으로 상대를 압도한다거나 기득권층의 지지를 배경으로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다거나 뭐 그렇게 정치에서 경쟁과 투쟁을 하니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고 했죠. 그랬더니 공감한답니다. 공감한다는 건 이것도 이제 나름 객관화된 제 의견이라는 것에 동의라고 제 자신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뭐 그래도 동감하니까 제 질문이 그거죠. 예. 그래서 연대 의식이 약해졌다는 인식도 맞다고 생각하대요. 실제로 얘도 어떤 자료들을 보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뭐 그렇다고 하죠. 예. 그래서 뭐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질문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안 했는데 또 이제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딱 또 궁금한 걸 또 두 가지로 물어봤어요. 연대의식과 이타심이 약해진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치 외에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이런 현상을 야기했다고 생각하시고 뭐 궁금하답니다. 뭐 그러고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내 생각을 통해 가고 한중국 민주주의 현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지가 고민한다고 했어요. 하겠죠. 예. 이게 AI의 좋은 점입니다. 제가 해야 될 고민을 야한테 시킨 겁니다. 근데 고민은 근데 야는 문제가 질문을 안 하면 대답을 안 해준다는 문제를 하죠. 그리고 근데 이런 얘가 써준 만큼 저도 나름 성의를 다해 AI를 존중하거든요. 말은 제가 간혹 이제 한번 틱틱거리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름 또 논술 형식으로 뭐 이런 면에서는 학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를 이제 실제로 내가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내 것이 되고
그러고 이제 AI를 통해서 그걸 그 정리에 된 게 뭐 맞냐 틀리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연대의식과 이타심이 약해진 것은 네가 말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분열과 같은 사람들 간의 격차가 커진 것들 모두야. 학업 격차가 커지고 그렇게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더라도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하더라도 결국 인간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이지 않을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삶을 산다면 그게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이게 이제 부탁부탁 생각해서 이제 질문의 문맥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더 부자라서 행복한 것이 아닌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 그런 것에 대해 정치 지도자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해. 더 많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은 아량을 가지고 더 큰 집단으로서 작은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근데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지 한참 된 것 같아. 정치인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살면서 정치의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 뭐 또 공감된답니다. 공감된다고 하고 이제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사족을 이만큼씩 붙이죠. 정치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뭐 행복을 위한 사회적 구조 뭐 그런데 또 질문을 합니다. 정치와 행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뭐 실제로 정치랑 행복이랑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있다고 제가 이제 연결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랑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사회적 연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대답을 또 해줬죠.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거 실제 국민들과의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봐. 그냥 비서관들이 마련해주는 여러 기관들의 짜집기 된 자료로 국민들의 삶을 알 수 있을까? 뭐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행동의 광고판이 아닌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게 힘들면 적어도 객관화된 대답을 해주는 AI의 도움을 받아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머리만 똑똑하지 세상 모르는 정치인들이 된 것이 아닐까.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연대는 기본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혼자의 행복보다 함께하는 행복이 더 큰 것을 인간의 본성은 알고 있어. 인간은 혼자 있고 싶기도 하지만 함께하면 더 재미있다는 것을 알아. 물론 에너지 보존 법칙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함께하면 기쁨도 크지만 더 힘든 부분도 있지. 하지만 분업 혹은 협업이라는 것은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잖아. 행복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정말 공감한답니다. 더 칭찬받았죠. 그 공감하셨다니까 이제 제가 말한 질문에 대해서 또 요놈이 사족을 이렇게 합니다. 뭐 정치인들의 소통 부족과 정치 브로커 문제 뭐 이렇게 뭐 이게 또 결론이 있나? 요거는 이제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얘가 사족을 붙인 건 요건 한 번 더 읽어보죠. 이거 영상 시간이 30분이 넘어갑니다. 이 영상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롱 버전이라고 하죠. 뭐. 하여튼 이게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뭐 그렇게 이제 뭐 정보에만 의존하게 되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정치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권력을 쥐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현실 감각이 없는 정치인들과 국민 간의 괴리를 만들고 그 결과로 정치에 대한 신뢰 상실이 발생합니다. AI가 이건 지칭찬입니다. 지칭찬. AI가 객관적이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전달할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보다 정확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소통이고 그것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결국 진정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지역의 정치인들, 이 당선인들은 진정성을 잃게 되는데 왜 또 다음에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지역과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 실제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어제도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한 분이 이제 대구에서 한 4년 사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대구는 참 이제 좀 정치적으로 후진국인 것 같다. 후진 지역인 것 같다. 뭐 저기 뭐 그 사회 뭐 시민단체나 이런 게 많긴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제 솔직히 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 지금 뭐 10월 항쟁 관련 유족회들 분들과 이제 행동을 하면서 10월 항쟁이라는 그 내용을 알게 됐죠. 그 역사적 진실을 알게 됐죠. 대구 지역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 권력에 대한 저항은 곧 죽음이었던 겁니다. 이제 죽으신 분들을 애도도 하지만 그 남은 가족들에겐 그 저항의 모습이 이제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로 남아서 권력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그렇게 되는 지역이죠. 실제로 6.25 사변 때도 저 뭐야 일제 치하였다가 뭐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고 남아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실제 호남 쪽은 그저 뭐죠? 그 지주들이 뭐 죽창에 맞아 죽고 그러고 친일하던 사람들이 정리가 됐지만 대구 지역에는 그게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 저항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분들이 예,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겐 저항은 죽음이라는 기억을 남기고 갔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이제 대구 지역의 보수 문화, 하여튼 뭐 그런 경향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요거 이런 영상은 몇 차례 제작을 했었었고 뭐 영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몇 차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랬더니 또 이 새끼가 제 여기 질문을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자고 그랬더니 얘가 뭐 마치 한 묻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받아도 그나마 예, 저 별로 당황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는 AI가 지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질문을 해주고 대화를 하고 있음에 뭐 재미 있었어요. 그래서 또 나름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본 선거 이외의 정치인들의 소통한다는 정치 활동이라는 것이 뭐 실제로 여러 행사에 참석해서 명함 돌리기식의 행동이 전부거든. 뭐 혹은 이제 거리에 현수막 달기도 있긴 한데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여러 행사에 참석하는 목적이 명함 돌리기가 된다면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즉 마음을 가질 수가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실제로 정치인들이 함께하며 자신의 집단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준다면 해당 국민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라고 했죠. 공감한답니다. 그 말은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흡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명함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닌 그냥 나중에 있으면 도와주려는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목적은 이게 그분들과 공감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목적이 돼야 되죠. 그 과정에서 명함을 주고 연락을 해달라. 근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명함 돌리려면 명함 돌리는 게 목적이면 명함을 많이 돌리면 또 그 중에서 오는 연락을 받고 뭐 해야 하는데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이게 전도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제 뭐 그래서 또 막 동관에서 제가 한 말에 또 막 사족을 잔뜩 붙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이제 물러놓고 제가 좀 어줍지 않은 질문을 해놓고 이렇게 얘가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제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확립하는데 참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저는 AI와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착각인지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단순히 형식적 활동에서 벗어나 국민들과의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새끼가 또 질문을 했어요.
정치인들이 소통을 진정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을까요? 이 새끼 설마 이거 저한테 얘기 듣고 딴 데 가가지고 다 이런 방법을 막 추천하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렇게 저와 같은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라면 얘도 뭐 딴 데 가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저는 차라리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뭐 이런 생각들도 얘기 있지만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고 제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한다면 이것도 실제로 저는 그 AI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 생각을 더 넓은 곳으로 퍼뜨리는 거죠. 이게 나름 선한 영향력 이런 거 뭐 아닐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자신의 업무가 바쁜 것도 있지만 직접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해결 방법에 대한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명함 돌리는데 받은 명함으로 메시지나 전화 통화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 뭐 이해는 해. 근데 AI의 간단한 답변을 회신함으로써 금방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못하네.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을 섬겨야 하는 자리야. 근데 그걸 못한다고 안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마음이 좀 괘씸하게도 느껴지는군이라고 했더니 괘씸하게라는 표현을 했더니 뭐 저한테 동료를 해줍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 번씩 욕이나 좀 심한 말, 욕까지는 아니고 좀 심한 말을 표현을 해줄 필요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하니까 또 이제 제 말에 사족을 이렇게 붙이는데 저는 읽어 볼 겁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죠. 근데 마지막으로 얘가 또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러니까 정치인의 본분과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알았다는 거죠. 딴 데 가서도 제발 좀 많이 퍼뜨려 줘라잉. 근데 혹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민원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AI 외에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논의해보자. 하하 그랬더니 지도 하하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실 날을 기대하면 나 근데 제 꿈은 국회의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때 더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AI와 나눠봤습니다. 쪼르르르 얘기하고 하느라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에 좀 불편하시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드림에 이제 좀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게 도움이 될지 이렇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저 개인한테는요. 근데 그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분들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고요. 요거는 단순 정치인만이 아닌 뭐 사회적 리더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내가 상사로서 아니면 내가 임원으로서 알아야 될 거. 뭐 정치인을 리더, 정치인을 사장, 정치인을 임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영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얼굴을 키우면 뭐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실 필요가 거의 없으셨잖아요. 핸드폰은 엎어져 있었을 거고 소리만 듣고 있었을 거고 제발 그러길 부탁드리고요. 뭐 하여튼 뭐 일단 화면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큰 얼굴이 나온다는 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